이번 차시는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 경험을 획득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72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3차 계획의 수립은 그 이전의 계획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징으로는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계획 과정에서 외국 기관의 지원이 줄어들고 한국화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립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중심에서 분권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해당 부처로 점차 이양되어 가게 됩니다. 제3차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성장과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에서 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성과의 분배와 지역 간 균형을 경제개발 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게 됩니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위해서 2차 계획기간 중 달성한 연평균 9.7%보다는 낮은 8.6%의 성장률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3차 경제개발계획은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과 지역개발의 균형이라는 기본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주곡의 자급화, 즉 주요한 곡식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곡의 자급화,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소득을 증대하는 것. 수출 35억 불 달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공업의 고도화, 과학기술 향상과 인력 개발, 사회 간접 자본 내지는 기초시설의 균형 발전, 지역 개발 촉진,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 국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 이러한 목표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상정한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는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중화학 공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기준연도인 1970년 8억 8200만 달러에서 목표 연도인 1976년에 35억 달러로 증대시켜 계획 기간 동안에 4배의 증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수출이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철강공업, 전기기계공업, 조선공업,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중화공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조업에서 중화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35.9%에서 1976년 40.5%로 이거를 증가시키고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33%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이거를 국내 재원 확충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내 저축을 증가시키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서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자립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 가정의 저축을 늘리고 기업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와 장기성 예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개발 성과가 고루 퍼지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이 농업생산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주로 공업에 집중되는에 따라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 환경이 크게 악화가 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침체 과정을 겪은 농어촌을 근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이 3차 계획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먼저 이제 식량 증산 계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학 품종의 벼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저고가 정책에서 탈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종합적인 농촌 개발 계획인 새마을 운동을 이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서 농촌의 계몽과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창안해낸 운동으로서 1970년대부터 이것이 시작됩니다. 마을 가꾸기, 진입로 확장, 작은 교량 건설, 지붕 개량 사업, 이런 형태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소득 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농어촌 근대화를 통해서 1977년도에는 쌀과 보리의 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량 자급률 측면에서, 전체 식량 자급률 측면에서는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 식량 수요 증가를 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1970년대 말에 가면 사실 식량 자급률은 75%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77년도에 이제 쌀과 보리의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데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7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 증진, 기술 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목표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국제 수지의 균형, 산업 구조의 고도화,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지속, 새로운 기술 도입과 토착화 촉진, 연구개발 투자 증대, 이러한 목표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은 9.2%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면서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자 의도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성장률을 설정한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인구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했고, 특히 기계, 전자, 조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4차 계획에서는 형평성 및 기술 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계획에서도 사실 지역 및 계층 간 균형을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4차 계획에서는 이 경제개발의 성과를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할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기술 혁신과 능률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3차 및 4차 계획, 경제개발 계획 추진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1970년대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1972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이제 성장을 쭉 하고 있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3년, 1976년, 1977년, 1978년에는 10% 이상 GDP가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2차 오일 쇼크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1974년과 74년은 1차 석유 파동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79년도부터 시작된 이 2차 석유 파동 영향이 1980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그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이래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대의 시련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밑도는 결과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높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1년도부터 1980년 사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6.5%입니다. 이는 중화공업 지원에 따라서 통화량의 급증과 임금의 가파른 상승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부작용은 무역 의존도 상승과 함께 이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70년에서 79년 사이에 수출 증가율은 37.5%를 기록하고 수입 증가율은 27.3%를 기록합니다. 물론 수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규모에서 본다면 총 수입액이 총 수출액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노동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비해서 여전히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수준은 GDP 증가와 비슷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는 등 노동운동이 강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투자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일부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과잉 투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문제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증가를 크게 앞지르면서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게 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